우리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고등학교 보고서 대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요즘 이제 소논문이 폐지되고, 이 소논문이 폐지된 게 아니잖아요. 소논문이 이제 폐지됐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생활기록부 안에 이제 기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활동보고서나 연구보고서 아니면은 학술대회 같은 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학술대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하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봐서 그냥 방송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컨쇼에서는 보고서를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첫 번째, 연구 설계라는 걸 합니다. 자, 연구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게 대학교 보고서랑 좀 틀립니다. 대학교 이 논문이랑은 좀 틀린 게,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 선정이에요. 주제를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기발한지, 아니면 주제가 조금 이렇게 흥미있고 좀 재밌어야 돼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주제가 솔직히 좀 재밌고 현실성도 좀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수준도 맞아야 되고, 이런 주제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보고서를 만드는 거 70%는 끝났다고 봐요. 주제가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주제를 진짜 잘 정하셔야 됩니다. 주제가 제일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주제를 결정하는 게. 자, 만약에 연구 설계에서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연구 계획서라는 걸 학교 양식에 맞게끔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 계획서는 학교마다 양식이 있고요. 만일 양식이 없는 학교들은 그냥 알아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연구 계획서가 되게 많습니다. 양식이. 그거 하나 조금 좀 양식이 편한 걸로 찾으셔가지고 내면 되고요. 보통은 학교에서 다 양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맞게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먼저 내고요. 연구 계획서를 내게 되면 학교에서 일단 뭐 다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다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배수로 잘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를 진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면 연구가 시작되는 이런 뭐 팀이나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고, 그래 너는 보고서 한번 만들어봐 하면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거겠죠. 연구조사를 통해서 연구조사를 했다면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분석한 걸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 대회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 연구 그러니까 연구 계획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제 선정이,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땐 재밌고 흥미있고 되게 그러니까 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공에 관련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재밌고 좀 새롭고 흥미로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채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주제 선정을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장래희망을, 진로희망, 그거를 저는 솔직히 되게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고에서 1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시점에 엄마랑 아이가 두 손 꼭 잡고 정하셔야 돼요. 너 뭐 해 먹고 살 건지. 어느 정도 가닥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공 학과를 정했다라면 그 학과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는 게 되게 좋고요. 만약 이런 게 없다라면, 특히 이공계 아이들한테 제가 팁을 주자라면, 저는 아직 화학공학과를 갈지, 뭐 생물학과를 갈지, 뭐 생명공학과를 갈지, 신소재를 갈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 그 4차 산업혁명의 일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융합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좀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총체론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합과학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 학문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주제를 선정하면 전공 적합성과 상관없이 또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과학 대회 이 보고서 공문을 보면요, 융합과학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발전되는 모습의 주제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오늘 방송의 키포인트인데요. 이거를 솔직히 저희가 대회비다 보니까 오픈을 안 했었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문과이에요. 제가 솔직히
보고서를 컨설팅하면서 좀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과예요. 그래서 문과일 것만 하고요. 솔직히 과학 쪽은요, 저희 이제 과학 담당하시는 분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결제는 제가 하는데, 하여튼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우리 아이가 사회과학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뭐 경영이나 경제나 경상계열로 우리 아이가 만일 대학 라인을 정했다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1학년 때는 사회과학 분야의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빈부격차에 대한 지역별 비교 보고서를 만든다고 치겠습니다. 뭐 서울이 됐건 인천이 됐건 아니면 강북이 됐건 강남이 됐건 그 지역에서 생기고 있는 빈부격차나 복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나 2차 문헌 자료라고 합니다. 문헌 연구 자료를 통해서 2차 자료를 비교하고 지역별로 어떠한 데이터를 환산해가지고 그거를 보고서화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1학년 때는 사회과학의 빈부격차를 통한 지역별로 봤잖아요. 그러면 2학년 때는 또 생뚱맞는 주제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이 1학년 때 만들었던 보고서에서 심층적으로 뭔가를 좀 더 알아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좀 관심이 또 더 많아지는 부분을 2학년 때 뭐 학과나 아니면 동아리 라인을 타고 만드는 겁니다. 2학년 때는 그래서 빈부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학문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 2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거든요. 뭐 안 배우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이런 어떠한 학문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빈부격차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 아니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빈부격차의 현재 사회를 봤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학문으로 한번 넣어보는 거죠. 학문에서 배웠던 메타 이론을 가지고 그거를 응용시켰을 때 어떠한 현상이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거를 학문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강남이랑 강북이랑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문인데요. 솔직히 기능론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갈등론은 솔직히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되면 강북과 강남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학문체계의 메타 이론적인 부분이 적용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학문과 맞춰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때는 그 기능론, 갈등론, 자본주의, 사회주의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가 관심 있는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은 뭘 했냐면 신자유주의 현상에 대해서 학생들의 개인별 소비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뭐 질문지를 했거나 실험법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될수록 어떠한 하나의 전공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더 구체적인 학문이 이루어지는 거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고서도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주제 선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학문의 메타 이론을 하나 끌고 들어온 겁니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바뀌거든요. 어머님들. 일명 시장경제체제였던 아담 스미스 이론이 한번 경제대공황이 오면서 한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수정자본주의라는 일명 루즈벨트 대통령의 루딜 정책이라는 그 부분, 케인즈의 이론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지병에 빠지니까 다시 신자연주의라는 게 나타나요. 그 노직이 만들었던 신자유주의를 우리 학생들한테 적용해 보는 거죠.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현실에 맞게끔 아이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발전돼가는 모습인 거죠. 그랬을 때 경상계 대학이 우리 아이를 좀 발전되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활기록부 활동 체크가 뭐냐면요. 어디에다 놓으실 거냐고요. 동아리에다 놓을 건지 아니면 세부 능력에다 놓을 건지 이런 거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보고서가요. 이렇게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달랑 한 줄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 제목, 보고서 뭐 기간 이런 것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걸 자기소개서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기소개서에다 집어넣으려면 생활기록부 어딘가에는 이게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디다 써서 만들어낼 건지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주제 선정의 중요성입니다. 인문계랑 자연계랑 연구 방식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인 학문인데요.
자,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하는데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연구하는데 자연 법칙을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을 숫자화 시키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 실증이라고 하는데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수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을 되게 빡세게 2까지 하는 겁니다. 대학 가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수치화시키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지라는 게 있어요. 설문지 나눠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눠놓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거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이 자연과학 하는 아이들이 보통 하는 연구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의미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나 이해, 행위 이런 거를 숫자화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방법론적 이론론이라는데, 일단 사람의 의미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관찰법과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요, 꼭 자연계라고 이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문과이라고 요것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2개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머님. 대학교가요, 아이를 어떻게 뽑냐면요, 일명 양적 연구라고 하는데 자연계 형식으로 뽑습니다. 아이를 숫자로 등급을 매겨요. 그게 내신인 거예요, 어머님. 그 다음에 아이를 뽑은 다음에 3배수 뽑아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질적 연구라 그래서 아이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거 봐요. 대학교도 아이를 뽑는데 2가지를 다 사용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지 그 계획을 짤 때 연구 설계라고 그러는데, 그때 질문지만 할 건지 아니면 질문지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다라면 그 중에 소수 표본 집단을 또 뽑아내서 심층 면접을 볼 건지, 이런 식으로 잘 조화롭게 연구 설계를 짜셔야 됩니다. 실험법을 했을 때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상관관계를 구했을 때 그 상관관계 구해진 몇 명의 아이들과 같이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 같이 지내면서 참여관찰법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하나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요, 어머님, 면접만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면접만을 통해서 만들 수는 없고요, 어떠한 수치화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질적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관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학생들이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연계 방법인 질문지, 설문지나 아니면 실험법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면접 정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뭐 참여관찰법이 그렇게 시간을 또 많이 뺏기는 것만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요번에 이제 정치학과를 집어넣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촛불 집회를 1차 뭐 집회, 2차 집회, 3차 집회를 다 나가본 거예요.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 그 아이가 4번을 나갔답니다. 나가면서 사람들의 반응과 그 사람들의 반응과 언론이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언론이 이제 뭐 기사를 쓰고 어떠한 뭐 언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언론도. 그 언론의 변화, 사람이 집회의 인원이 변하고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언론이 그거를 기사화를 어떻게 쓰는지를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두 가지를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참여관찰법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인 문헌연구라는 겁니다. 그거 2개를 섞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떠한 연구 설계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연구 설계에 잘 맞는지 이 부분을 연구 방식에 따라 진행 과정이 틀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설계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다 했으면 분석해야겠죠. 분석 다 했으면 가설이 있다면 가설 검증하는 거고요. 없다면 연구 보고서를 이제 바로 만들기 시작하겠죠. 자, 문헌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차 자료라는 게 있다고. 2차 자료가 뭐냐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만든 건 1차 자료고요, 남이 만든 게 2차 자료인데, 첫 번째는 문헌 연구를 저희가 분석을 할 때 고등학교 아이 수준에 맞추셔야 됩니다. 막 생뚱맞게 막 대학생 수준이나 아니면 성인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누가가 손을 댄 것 같기도 하고. 의대 가는 아이들이나 서울대 가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런 아이들 빼놓고 일반 고등학교 뭐 2등급, 3등급 아이들이 만든다라면 그 정도 수준은 맞추셔야 돼요. 충분히 아이가 해낼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2차 자료를 찾으셔야죠.
두 번째는 2차 자료를 잘 활용하면 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통계치를 조사를 하거나,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뭔가를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1차 자료로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이 새로 만들어서 뭔가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 2차 자료가 지금 넓게 퍼져 있는데 그 2차 자료를 어떻게 가져다가 어떻게 응용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 거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져갈 건지, 그런 거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요, 대학생들이 논문 진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데이터도 좋은 것들 많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베끼면 안 되겠죠. 대신 그 데이터와 내 데이터의 차이점은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 출처만 잘 밝히면 됩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방법에서 논문을, 우리 아이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맨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2차 자료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많이 하는 건데요. 누군가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하냐면요, 대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국회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논문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문 제목을 쭉 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약 우리 아이가 경상계 갈 거면 경상계에 관련된 주제를 집어넣고 쫙 찾아서 봐요. 그냥 가만히 그냥 들여다봅니다. 계속 찾다 보면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이렇게 바꾸면 더 재밌겠네 라고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주제를 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응용한 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2차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차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다른 지역에다가 다시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비교해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하는데도 정생각이 너무 안 나면 남이 만들어 놓은 주제를 보다 보면 그거보다 이거 이렇게 바꾸면 재밌겠다 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문헌 연구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일단은 이 보고서를 만드는 거에서 솔직히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은 주제예요. 주제 선정하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고요. 주제를 선정했다라면은 그 주제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연구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거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데까지 좀 체계적인 개요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개요를 다 짜놓고요. 뭐 어떨 때 뭐 하고. 그래서 연구계획서 보면요, 기간 안에 뭘 하게끔 돼 있는데 그 기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를 만들면 솔직히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컨쇼에서는 연구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연구 설계는 저희가 컨쇼가 가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무료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와서 이런 식에 대한 뭐 질문지는 어떻고, 뭐 실험법은 어떻고, 뭐 문헌 연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고, 뭐 면접 그리고 참여 관찰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하면 참 좋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은 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할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 라인을 다 짜놓고 시작하세요. 하면서 바꾸지 말고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연구 보고서는 솔직히 뭐 논문이라고 했죠. 옛날엔 소논문. 그런데 그렇게 막 학생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막 어디 막 실험 집단 들어가고 그거 장비 빌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솔직히 저는 그 정도는 필요 없다고 봐요. 어떠한 보고서에 스토리가 있고 좀 심층적으로 구체적으로 학문에 좀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보고서가 학교에서 하는 주체여야 되고요. 아니면 학과 선생님이나 어떤 선생님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동아리 선생님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생뚱맞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 학교 안에 허락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활기록부 체크사항에서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잘 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등학교 연구보고서 대회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